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세요. 국민TV 조합원 국민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2015년 7월 8일 수요일 이강윤의 오늘도 임시 진행을 맡고 있는 이기호입니다. 이강윤 앵커를 대신해서 제가 진행을 합니다.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가 진도군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승객 295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벌써 1년 3개월 가까운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처리 과정을 보면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인지 최소한의 시스템과 상식은 갖추고 있는 사회인지에 대한 의문점들을 자아내게 하는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제 주변만 봐도 세월호 사건 이후에 분노와 좌절을 넘어서 이제 체념의 단계로 넘어가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진지하게 이민을 고민하고 있는 30대, 40대가 많아진 것 같다는 느낌, 체감하게 되는데요. 요 며칠 사이에도 세월호 관련된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서 시행령 논란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민낯이 드러났다면서 세월호 진실을 밝히겠다고 다짐하는 내용들이 보도가 됐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뉴스 브리핑과 원래 제 시간 마지막 부분에 있는 저희 시간 그 진짜 인터뷰 시간을 맞바꿔서 세월호 관련된 내용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를 들으신 이후에 본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순서를 바꿔서 진짜 인터뷰로 프로그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뉴스 브리핑 시간에 세월호 가족분들께서 팽목항에 직접 내려가서 세월호를 촬영한다, 수중 촬영한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4.16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위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 팽목항으로 세월호 수중 촬영을 직접 하러 가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결정을 하시게 된 거죠? 예, 모두가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세월호 선체는 지난 12월부터 8개월 동안 바닷속에 이제 방치가 되어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설치했던 시신 유실 방지물들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좀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특별히 선체 상태가 어떤 상태로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확인이 된 바가 없습니다. 네. 물론 이제 해수부에서는 일부 확인을 하는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자료를 공개 요청을 했을 때에도 전혀 답이 없었고요. 이런 상태에서 그냥 인양을 하게 되면, 인양한 이후에, 미수습자 수습 과정과, 그 다음에 선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일어날 겁니다. 네. 그래서 현재 상태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네. 확인해야만 이제 그러한 이제 문제점들을 예방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 일들을 저희들이 직접 하겠다라고 나서게 된 겁니다. 당연히 실제로 가족분들께서 직접 물속 속에 들어가시는 건 아니시죠? 그렇죠. 저희가
감수를 할 수는 없고요. 네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특히 수중 촬영과 관련해서는 최고라고 자차가 고민하시는 네네. 이제 그런 팀과 저희가 이제 만나게 되어서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고요. 아유, 그분들이 실제 작업을 하실 거고, 네네. 저희 가족들은 그 작업 현장에서 항상 같이 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드리고, 네. 또 혹시라도 생길지 모르는 그 문제들을 같이 좀 대응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제대로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선체 인양을 그냥 하면 의미가 없다. 뭐 이런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예, 뭐 의미라는 표현보다는 네. 어쨌든 이 선체에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침몰의 증거 같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인양을 하게 되면 아무리 훌륭한 기술을 발휘한다고 하더라도 네. 완전히 손상이 없이 그대로 들어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힘들지 않나 봅니다. 그렇죠. 어쨌든 간에 훼손이 일부라도 좀 갈 수밖에 없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인양 후에 또 감론 위박이 일어나면 그냥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필요한 갈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현재 상태를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인양 후의 상태와 대조를 했을 때에 그런 논란을 없애고 명쾌하게 답이 나올 수가 있겠죠. 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 혹시 이전에도 해수부에 뭐 수중 촬영도 하고 뭐 그물 같은 것 보강 좀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당연히 수중 수색 구조할 때에 그런 요청들을 많이 했고요. 네네. 네, 그 이후에도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타 기업 업체들이 들어가서 여러 차례 수중 촬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공개도 되지 않았고, 네. 또 일부 저희가 요청했을 경우에도 그 자료 공유를 하지 않은 상태고요.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일어난 일들은 이제 지난달에 88 수중이라고 하는 데서 선체를 촬영을 한 적이 있는데, 네. 저희들이 알고 자료를 좀 같이 보자고 요청을 했을 때에도 해수부에서 답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제, 그저께죠. 그저께 밤에, 그 일부 영상을 저희에게 갑자기 보내오는 이런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전하군요. 파도가 높아서 잠수에는 실패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해수부에서 막아서 지체된 이유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해수부에서 네네. 왜 막고 있는 거죠? 해수부에서 밝히고 있는 이유는 공식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우선 이 수중 촬영과 관련해서 사전에 해수부와 협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다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미 해수부가 이 업체들을 통해서 인양 과정에서 이러한 일들을 할 건데 네. 뭐하러 같은 일을 가족들이 돈을 들고 가면서까지 하냐, 마치 저희를 걱정하는 듯이 네. 뭐 그런 이유로 지금 불어를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볼 때 이 두 가지 이유는 합리적이지 않은 거고요. 네. 아예 근본적으로 과연 세월호 선체 촬영하는 것을 과연 해수부가 허가하고 불허할 만한 그런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를 되물어보고 싶은 것이고요. 네, 그렇죠. 일본 자신들의 영리를 취하기 위해서 일하는 업체들도 들어가서 촬영을 하는데, 네. 심지어 피해 당사자인 가족들이 이 사고 현장을 기록하겠다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전혀 앞뒤도 맞지 않고 근거도 없는 일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영상은 보시는 거죠? 그쪽 해수부가 제공한 영상. 아니요. 그 영상은 저는 아직 보지 못했고, 계속 네. 외부 일정 때문에 그걸 받으신 우리 국가에서 좀 봤는데, 네네. 저희가 알기로는 전체 분량이 한 20여 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실제로 저희에게 온 영상은 약 5분 분량이고요. 네. 화질 자체도 판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내용이라는 이야기만 좀 전해드렸습니다. 네. 기자회견하고 뭔가 행동을 해야 정부에서 반응을 좀 해주나 봐요? 여태까지 항상 그랬죠. 네. 저희들이 좀 무언가를 먼저 행동을 해야만 거기에 대해서 마지못해 네. 조금씩 반응이 나오는 거이고요. 네. 저희가 그동안 요구를 했던 것들은 정부가 정부로서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해달라는 것이었는데, 네. 그런 것들은 사전에 이렇게 실행이 되거나 그런 것들은 거의 없고, 또 혹시라도 해수부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런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계획을 사전에 우리한테 설명을 했어야죠. 네. 이런 계획이 있다. 그런 것들을 공개하려고 설명을 했으면 있을 텐데 그런 것조차도 없죠. 그래서 어제도 제가 담당 공무원하고도 좀 본의 아니게 설정을 좀 붙였습니다만 네. 우리 보고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럼 언제 해수부는 이 인양과 관련을 해서 우리 가족들과 사전 협의를 한 적이 있느냐.
그렇죠. 항상 가족들을 배제한 채 이 인양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지 않았느냐. 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오히려 그쪽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건 맞는 말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뭐 사전에 협의를 안 해서 섭섭하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섭섭하고 안 섭섭하고의 문제도 아니고 그렇죠. 더군다나 자신들 공무원들의 입장을 좀 생각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네. 아니 이 정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먼저 살피고 그것을 대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특히 피해자가 정부의 입장을 또는 공무원의 입장을 사전에 해야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안 된다 하는 것은 좀 뭔가 정말 앞뒤가 안 맞고 네. 좀 그런 것이죠. 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 특별조사위원회는 활동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이건 또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안 그래도 오늘 2시부터 4시까지 특조위에 와서 관련된 어떤 토론회도 하고 회의도 했습니다만, 네. 좀 결정적으로 뭐 시행령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돼 있죠.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그 예산과 인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인원이 구성이 되고, 그것을 그 인원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네. 이미 예산안을 특조위에서 정부에 제출을 한 지가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정부에서는 예산안 자체를 자꾸 샤일피를 미루기만 하고 답을 주지 않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과연 그러니까 특조위에서 뭐 복사용지나 뭐 볼펜 한 자로 살 때에도 네네. 예산 같은 게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예 운영 유지하는 것조차도 좀 근본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 일들이 또 있었군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세월호 수중 촬영 이거 시도하실 예정이신가요? 네, 당연히 진행을 할 거고요. 네. 해수부에서 불허했다고 그래서 뭐 정부가 못하게 하니까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포기할 일은 없을 겁니다. 네. 어떻게든 저희들은 이걸 해야만 할 일이기 때문에 이제 진행을 할 텐데 그러나 좋은 것은 어쨌든 해수부와의 이런 문제를 좀 풀어서 서로 같이 도와가면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네. 그래서 이번 주에 해수부와 좀 만나서 좀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잘 풀어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참 답답한 것은 어제 해외에 갔다 온 이후에 바로 해수부에 연락을 해서 네. 당장 오늘 오후에라도 만나자라고 연락을 했고요. 네. 그래서 뭐 사전 협의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만났을 때 협의를 해보자 네. 라고 좀 제안을 했는데 뭐 돌아오는 답은 뭐 바빠서 언제 시간 잡을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하고 전화 끊어버리는 이런 상황이죠. 하여튼 뭐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계속 문을 두드릴 거고요. 네. 일단 이번 주에는 어쨌든 날씨 때문에 실제 잠수가 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이번 주 중에는 해수부와 이 문제를 푸는데 네네. 집중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오늘 보도에도 많이 좀 나왔었는데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도 만나셨죠? 네네. 어떤 이야기들을 좀 나누셨습니까? 예, 뭐 특별히 내용이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네네. 일단 요 특별법 시행령 문제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불거졌던 국회법 개정령 문제, 네네. 또 이게 폐기가 됐죠. 네. 이런 문제. 그래서 결국 특조위가 제대로 아직도 가동을 못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나갈지. 네. 또 특히 국회 차원에서 야당 입장에서 어떠한 대안들을 가지고 있는지 네. 뭐 이런 것들을 좀 질문을 하고 네. 듣는 시간이었고요. 네네. 또 이 수중 촬영 문제, 저희 사단 법인 문제 네. 이런 것들 해수부에 지금 바로 묶여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협조를 좀 요청을 하고 네. 또 다른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도 의견을 듣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네. 특히 오늘은 이제 이종걸 원내대표님하고 이제 처음 만나는 자리였기 때문에 네. 이제 저희의 생각을 좀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고 또 이종걸 원내대표님이 갖고 계시는 어떤 의지나 생각 이런 것들을 좀 전해드렸는데 네. 어쨌든 뭐 지금 형태에서는 매우 강력한 그런 의지를 갖고 좀 시작하신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네네. 그것이 이제 구체적인 성과로 좀 나올 수 있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유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들과 국민에게 한 말씀 네. 좀 부탁드릴게요. 네, 벌써 이제 7월입니다. 네, 오늘이 449일째가 되는 날이죠, 3사 이후로. 네. 참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그동안 한결같이 우리 국민TV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도와주셨고 또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는데요. 물론 구체적인 어떤 결과나 그
달라진다 이런 걸 찾아보기는 어렵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희망도 가집니다. 그때까지 우리 국민TV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3.4의 진상을 규명하고 완전한 나라를 만드는 이 길에 저희들이 항상 앞장서 나갈 거거든요. 네. 항상 함께 손잡고 힘을 모아 주시기를 여론을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4.16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이셨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u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네. 그새 많이 댓글들을 올려주셨는데요. 세월호 관련된 내용들이 역시 많이 있습니다.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이재향님께서 박근혜 씨는 모든 걸 바꾸겠다고 했죠.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라면서 한국일보 사설을 올려주셨는데요. 세월호 비리 연루자들 준 공무원 특채라니 라는 내용의 칼럼에서요. 신규 채용자 30명이 지난해 검찰로부터 선박 안전관리 부실 등을 이유로 기소된 사람들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이들 가운데는 심지어 세월호 비리 책임으로 징역형을 받은 이도 포함되어 있다. 정신줄을 놓지 않고서야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일가를 했습니다. 오동필님께서는 오늘 같은 날은 이강윤 선배님의 촌철살인의 추상 같은 정치 논평이 듣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대당구님과 사도요한님께서도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블루벨벳님 출첵해 주셨고요. 이재학님께서 또 회피하는 건재하다라는 내용으로 한국일보 기사를 올려주셨어요. 해운조합 출신 합격률 100%라는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선박안전기술공단 운항관리직 채용 유형별 응시자 및 합격자 수를 분석한 기사입니다. 부적격 운항관리자 특채 논란 자격, 또 자격 요건부터 해운조합을 겨냥한 일반 지원자 합격률은 31%에 불과하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곰곰님께서는 유 대변인님께 뉴스케이나 보이는 라디오에 출연하셔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도요한님 출첵해 주셨고 유 대표님과 유가족 여러분들께 응원을 보냅니다. 장마, 태풍 등이 걱정됩니다 하셨고요. 유 대변인님이죠. 소리일님은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힘내세요 해주셨습니다. 이재양님도 처음 약속처럼 끝까지 함께합니다. 예은아빠 힘내세요 해주셨고요. 예술의 전당포님 변하리라 믿습니다. 동구리님 힘내세요 이 기자님 호응할 때 소리를 좀 더 크게 내주세요. 잘 안 들립니다 하셨는데 네 크게 하겠습니다. 근데 PD님이 볼륨을 좀 낮추시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네, 어쨌든 문강님 유경근 위원장님 잊지 않겠습니다 해주셨고요. 세월호님 힘내세요. 단식 투쟁하셨던 그분 그 이후 병원 치료도 제대로 못 받았다고 전화로 항의 전화가 많아서 가스동 할배들의 그 기사도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지금은 어떠신지라고 근황을 물어오셨습니다. 이외에도 들향님께서 와주셨고요. 자신도 모르게 헌법 1조 1항을 읊조리게 되는 날 이교 기자님 잘 듣겠습니다 해주셨고요. 역시 유경근 집행위원장님 건강도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해주셨어요. 그다음에 곰곰님, 파란 옷당님, 동구리님, 청라예선님, 오렌버핏 67조님, 문광님 등등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세월호 관련된 기사를 마저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제 오늘 그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방금 우리 유경근 집행위원장님 그 인터뷰에서도 나왔듯이 세월호 가족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관련된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회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이 원내대표가 세월호 진실을 밝히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농해 수위에 구성된 3대3 세월호 시행령 점검 소위 등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 지키기,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잘못된 점 바꾸기 등 여기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는 세월호 사건의 진실 인양하기로 국회에 모든 정력을 쏟겠다 밝혔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유 집행위원장께서 오늘 굳이 좀 찾아뵌 이유는 특별조사위원회 문제, 또 여야가 합의했던 특별법 개정 문제, 선체 수중 촬영에 대한 정부 입장과 관련된 문제 등 답답하게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말하고 새정치연합에서는 어떤 계획이나 대응 방안이 있는지 듣고 싶어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사실 오늘 인터뷰에서는 말씀을 안 하셨지만 많이 서운했던 건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을 거부하면서 이유가 뭐든 최소한 그 특별법 시행령 문제만큼은 최소한의 언급이나 또 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같이 말할 줄 알았는데 마치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과 전혀 다른 문제인 것처럼 처리하는 모습이 많이 서운했다. 이렇게 또 섭섭한 심정을 밝혔다고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원내대표가 이 기사의 제목에 등장하는 발언을 하게 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독하게 국회법 개정안을 짓밟은 것은 아마도 우리 세월호 진실이 밝혀지기를 거부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를 이겨내기 위한 우회적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토로를 했다고 합니다. 또 그래서 국회법이 사실 여러분들의 힘으로 또 지원으로 국회에 선보이게 됐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의 폭탄이 돼서 대통령이 별나라에 있는 것 같은 인식이 합쳐져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민낯이 다 드러나게 돼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사실은 세월호 관련된 기사들이 조금 더 나오고 있기는 해요. 그 인적 피해자들 이제 배상금 신청한 문제인데요. 보시면 세월호 희생자 중 86명과 또 생존자 157명 가운데 16명 등 그러니까 86명과 16명을 더해서 총 102명이요. 세월호 피해 구제 특별법에 따른 인적 배상금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해수부가 4월 초부터 석 달간 접수된 세월호 배상 보상금 및 위로 지원금 신청 현황을 오늘 발표했는데요. 전체 희생자의 28%인 86명의 유족이 인적 배상금을 신청했고요. 단원고 학생이 65명, 일반인 사망자가 21명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희생자 27명 유족에게 총 101억 원이 지급됐고요. 나머지 신청도 차례로 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또 이혼한 부모 등 희생자 유족 일부가 상속분만큼 먼저 신청한 사례가 있어서 101억 원의 평균값은 의미가 없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고요. 단원고 희생자의 배상금은 1인당 4억 2천만 원 안팎이고 일반인 배상금은 나이와 직업 등에 따라 차이가 크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해수부 관계자가요. 4월, 5월에는 희생자 유족의 신청이 28건에 불과했지만 6월 중순 배상금과 별도로 국비 위로 지원금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49건이 접수되는 등 신청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고요. 또 특별법상 배 보상금과 또 위로 지원금 접수가 9월 28일 종료된다면서 일반인 희생자 유족의 신청은 8월 말까지 대부분 마무리되고 단원고 희생자에 대한 신청은 9월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가족들에게 무슨 큰 도움이 실제적으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어쨌든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로 구성된 4.16 가족협의회는 배상 보상 신청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내겠다며 원고인단을 모으고 있다고 하고요.
또 여기에 이제 해수부가 진상조사와 피해구제는 각각의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별개의 사안이다. 민사소송을 내더라도 배상금은 거의 다르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 노력을 가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이 배상금을 결정하는 심의위원 가운데 판사 3명, 변호사 3명이 포함돼서 민사상 손해배상 기준에 따라 심의하고 있고요. 희생자 배상금 안에 위자료 1억 원이 들어있고 국비 위로지원금 5천만 원도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세월호에 실렸던 차량 화물배상은 전체 328건 중에 240건, 73%가 접수됐고요. 유류 오염 배상 45건, 23%, 또 어업인 손실보상 454건, 58%에 대한 신청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차량 화물배상 114건에 30억 원, 어업인 손실보상 83건에 6천만 원이 지급됐고요. 나머지 사건은 차례로 심의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해수부는 5월에서 7월 어업인들이 톳과 김 생산 등의 바쁜 처리이기 때문에 신청이 일부 지연됐으나 7월 중순 이후 나머지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고요. 이 밖에 국비 위로지원금, 희생자 5천만 원, 생존자 1천만 원을 달라고 희생자 83명의 유가족과 생존자 15명이 신청해서 현재 23명의 유족에게 지급됐다는 내용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시각 4시 58분 4초 지나고 있습니다. The American people realize that this cannot be made a fight. Our working thesis tonight is this quotation. If this fight against communism is made a fight between... 안녕하세요. 뉴스K 앵커 노지민입니다. 제 앵커석 옆에는 4명의 언론인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이 중 한 사람인 에드워드 머로우는 메카시즘의 광기를 끝낸 용감하고 양심적인 기자로 기록됩니다. 숨죽여 있던 미국의 지성을 일깨운 계기였습니다. 어느 누구는 뉴스 앵커가 특정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점잖지 못하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언론인의 사명입니다. 뉴스K가 그 사명을 일깨우면서 한국 언론을 선도하겠습니다. 공정보도라는 미명에 몸을 숨긴 기계적 중립. 품위 품격이란 미명에 존재를 감춘 엘리트주의. 뉴스K는 하나하나 혁파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당신의 진실한 전달자 뉴스K 많은 시청 바랍니다. 국민 라디오를 또 국민 TV를 읽는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의 관문 국민 TV 뉴스를 아시나요? 뉴스K 등 국민 TV의 모든 기사, 조간 브리핑 등 국민 라디오의 인기 콘텐츠, 주요 방송의 녹취와 뉴스메이커와의 대담, 주요 원고 대본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한눈에 만나세요. news.국민.tv 모바일 접속은 m.news.국민.tv.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예,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기자님의 정가 산책 시간입니다. 양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결국 오늘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거 뭐 축출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네. 어쨌든 뭐 그랬는데 이 사태에 변해서 헌법 1조 1항을 언급한 게 화제가 됐네요. 뭐 전체적인 네.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오늘 뭐 어제 예고가 됐던 대로 네. 이 오전 9시가 좀 넘은 시간에 이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를 논의한 새누리당 의원총회가 열렸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는 진짜로 한 34명 정도 의원들이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 발언 내용의 상당수는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가 불가피하다, 뭐 이런 의견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와 관련해서 이 친박계 의원들은 주로 이 당청 관계가 갈등 양상을 보인 것, 그리고 이 국회법 개정안 이 처리 과정에서 이 청와대의 소통 부재,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 당청 관계를 어렵게 만들었고 그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편 거고요. 네.
오늘 발언에 나선 비박계 의원들은 대부분이 이 유승민 원내대표 본인한테 네. 큰 잘못은 없지만 네. 어쨌든 지금의 어려운 당청 관계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이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 정치적으로 좀 책임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이 주로 발언을 했었다고 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 비주류 쪽에서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뭐 잘못은 없지만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입장을 바꿔서 상황이 정리되기는 어려운 만큼 네. 어쨌든 상황 정리를 위해서는 이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 정책을 결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를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오늘 당초에는 일부에서는 이제 조금 아주 격하게 이렇게 상황이 전개되고 그래서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 문제, 거취 문제를 두고 표대결까지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좀 일부 있긴 했는데요. 네네. 그런데 의외로 내부 상황은 좀 싱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표대결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던 의원들도 일부 있긴 했는데 네, 서너 명 정도에 그쳤던 네. 것 같고요. 네네. 대부분은 이 사퇴가 좀 불가피하다. 그래서 의견을 모으자 이런 쪽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 오늘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의원총회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네. 이 4시간 동안 말씀드린 대로 아주 큰 이 혼선, 아주 격한 토론 이렇게 가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네. 대체로 분위기는 이미 전체적으로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는 불가피하다 이런 쪽으로 좀 방향이 잡힌 상태에서 의원총회가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이 자신들이 선택했던 원내대표를 네. 박근혜 대통령의 한마디에 또 다수의 의원들이 유승민 본인의 잘못은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지금 쫓아낸 형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개개인들이 다 헌법기관이고 국민의 대표인데 그렇죠. 이 대통령 한마디에 사실상 그래서 이제 대통령 심기 경호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네. 그런 상황에서 이 원내대표를 자기들이 뽑은 원내대표를 자기들 손으로 쫓아냈다는 점에서 사실 집권여당, 그러니까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한 집권 여당의 현 주소를 좀 낱낱이 보여준 거다. 이런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유승민 원내대표가 김무성 대표로부터 의원총회 결과를 전달받고 나서 네. 사퇴변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그 자리에서 의미심장한 대목, 앞서 말씀하셨던 헌법 1조 1항을 지칭한 대목인데요. 네네. 최근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마치 이 전제군주의 왕국의 공주처럼, 여왕처럼 그런 인식과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런 비판은 특히나 이 보수 언론 쪽에서까지 그렇죠. 아주 일관되게 그런 비판을 해왔는데 이게 이제 민주헌정 질서,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이 바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런 대목인데 네. 이 오늘 유승민 원내대표가 그렇게 강조를 한 것은 네. 바로 이 박근혜 대통령의 현재 이 행태가 결국은 그렇죠.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오히려 반헌법적인 행태 아니냐. 네네. 이렇게 정면으로 비판하고 반박한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유승민 원내대표가 오늘 원내대표직을 물러나긴 하지만 네. 박근혜 대통령과 이 각을 세우면서 가겠다. 나는 다른 길을 가겠다. 그렇죠. 이런 부분을 좀 분명하게 이 의사표시를 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네네.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이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 또 청와대 직할 통치가 이제 가능해진 상황이라 네네. 이 유승민 원내대표가 그렇게 얘기한 게 결국 얼만큼 힘을 갖고 이 앞으로 본인의 정치를 해 나갈 수 있을지 네. 그 부분은 좀 과제로 남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번 그 거부권 전국 이후의 사태에서 네네. 사실상 이제 이 본질은 뭐 내년 총선 공천권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사실 많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제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비박계가 마냥 이렇게 뭐랄까요? 이 상황을 그냥 용인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도 사실 좀 명징하게 드러난 건 사실 수적으로 보면 네. 이 모든 언론들의 평가도 당 내부의 평가도 비슷한데요. 네네. 이 의원들 숫자에서 친박계가 이 비박계보다 훨씬 적다. 그러니까 비박계의 힘이 더 이 월등하다 뭐 이런 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 비박계가 결국 이 청와대와 친박계의 유승민 축출 이 부분에 이 두 손 두 발을 든 거는 네. 몇 가지 이유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일단 무엇보다도 이제 이 유승민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이 비박계 구심력이 아직은 좀 약하다는 게 하나가 있을 수 그렇죠. 있고요. 네.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내년 총선이 지금 코앞에 다가와 있는 상황에서 네. 이 비판론자들 입장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의 행태 이런 것들이 거의 임기 말에 가까운 그런 네.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네네. 현실적으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지금 절반도 안 지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이 집권 여당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네. 자기들 본인들의 자생력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 네. 이 박 대통령, 현직 대통령 현실 권력과 척을 지고 혹은 현실 권력이 눈밖에 나서 총선 그렇죠. 공천을 받기도 어렵고 설령 받더라도 쉽지 않다는 아주 현실적인 네. 정책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네네. 더군다나 지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제 그 하반기의 예산, 마지막 예산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와 관련해서 네네. 이 집권여당 의원들은 이 예산안에 지역구 네. 예산을 확보하는 게 사실은 사활이 걸린 문제일 텐데 그렇죠. 그 기획재정부의 이 곡간을 틀어지고 있는 게 바로 친박계 핵심인 최경환 경제부총리고 네. 이런 현실까지 감안을 하면 그렇죠. 비박계가 말씀하셨듯이 지금처럼 계속 당하기만 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런 아주 상식적인 추론은 가능한데 네네. 그렇다고 해서 비박계가 조직적으로 뭔가 일을 도모하고 그럴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회의적이다. 네. 이런 평가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조금 가외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제 사실 이번 그 사태라고 해야 되나요? 이 과정에서 이제 그 김무성 대표의 이제 그 뭐랄까요 태도 변화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사실 네네. 이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마침 저희 이제 그 게시판에 대단구님께서 질문을 하나 올려주셨어요. 양정대 기자님 질문요. 혹시 김무성 대표는 과연 임기를 다 채울 수 있을까요? 살아남더라도 내년 총선에서 대표로서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실 수가 있으실까요? 그 대체로 이제 새누리당 내에서는 실질적인 타겟은 김무성이다. 네. 김무성 대표가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은 뭐 진작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최근에 친박계 핵심 의원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뭐 의견들이 엇갈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수순은 어차피 지금 지도부 책임론, 지도부 공동 책임론이 주로 나왔고, 네네. 그리고 어제 오늘 지금 이게 유승민 혼자 책임질 일이 아니고. 지도부가 공동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비주류 쪽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네네, 물론 이제 그 흐름이 아주 크지는 않지만, 네네. 어쨌든 청와대나 친박계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은 입 다물고 있으면서 사실 가장 좋은 그림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차도살인이네요, 이거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조만간에 서청원 최고위원을 축으로 해서, 네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지도부가 공동 책임지자라고 사태 도미노가 가면서 네네. 이 김무성 대표 체제가 와해되고 애초에 시나리오 중에 하나였었던 비대위 체제로 가면서 친박계 칼체제로 갈 거다. 네. 뭐 이런 이제 전망도 좀 일부 있고요. 그런데 이 정도까지 지금 상황을 흔들어 놔서 이런저런 비판들이 많은데 네.
여기서 더 흔들면 그 화살이 이번에는 다시 청와대로 간다. 그러니 그렇죠? 이 정도 수준에서 대충 정리를 하면 김무성 대표도 앞서거라 하고 더 납작 엎드리지 않겠느냐. 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상황 전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당장은 뭐 어떻게 전망을 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다만 한 가지 좀 분명한 건 김무성 대표 쪽에서는 적어도 내년 총선이 끝나고 내년 7월 임기를 다 채울 때까지는 납작 엎드리겠다라는 생각은 좀 강해 보입니다. 네. 예, 두 번째 이번에는 야당으로 좀 돌아가서 질문을 던져볼게요.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최고위원제와 사무총장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이거 다소 파격적인 혁신안을 내놓아서 이슈가 되고 있죠. 네네.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혁신위가 2차 혁신안을 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 골자는 지금 당내 개파 갈등이 이제 워낙 극에 달해 있고 보통 최고위원들을 이제 직선 선출을 하면 개파별로 한두 명씩은 크게 이제 친노, 비노 뭐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하자면 그렇게 한두 명씩이 들어오면서 이 사람들이 개파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당 지도부 자체가 제 역할을 못한다 뭐 이런 비판들이 많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개파 갈등의 뭐랄까 이렇게 표면적인 창구가 최고위원회가 된다면 그런 최고위원회는 필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최고위원제를 그렇게 직선제로 뽑는 최고위원제 폐지하고 차라리 이 특권정당, 국민정당으로서의 역할과 균형을 위해서 부문별, 지역별, 계층별 대표들을 당 지도부로 선임을 하자. 이런 제안을 하나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최재성 사무총장 인선권을 두고 아주 극심한 내홍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무총장이라는 자리가 이 당의 살림을 맡는 자리인데 그 당의 살림의 핵심은 당원의 핵심 바로 조직 그리고 인사, 재정 이런 문제일 텐데요. 이 권한을 지금 사무총장이 모두 갖고 있고 이게 이제 당 대표의 직할 부대로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사실 사무총장 자리를 놓고 이 엄청난 개파 갈등이 벌어지는 만큼 사무총장 자리를 없애고 대신 조직, 홍보, 또 재정, 인사 이런 부분들을 각 부문장 형태로 이 세분화해서 이 수평관계로 대등하게 병렬적으로 놓자 뭐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이 제안이 얼마나 지금 현재 우리 정치 현실에 적합하냐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하고요. 일단 어쨌든 새누리당이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그 명제에 비춰보면 어쨌든 이런 파격적인 변화의 모습으로 가는 거는 뭐 나름 긍정적일지도 봅니다. 다만 이제 이것이 이런 변화가 실제 이제 현실화 됐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을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될 텐데요. 어쨌든 뭐 혁신위가 내놓은 그 혁신안에 이렇게 좀 파격적인 내용 이런 것들이 포함된 건 나름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냐 혹은 어느 정도의 상대 당이 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실제 재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사실 이제 오늘 발표 시점이 좀 적절했느냐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국민들한테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렇게 변화하고 바뀌려고 합니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징표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국민적인 관심 속에서 이 혁신위가 훨씬 이제 동력을 받을 수도 있을 텐데 굳이 이걸 오늘 발표했어야 하나 그런 아쉬움도 좀 뭐 당에서는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정무적인 판단을 그쪽도 했겠지만 그런 의문은 충분히 들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양정대의 정가산책이었습니다. 조선일보가 일제에 벌이는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라고 해서
아니 내 학도병으로 지원했다가 죽을 뻔했다. 6.25 때 조선일보가 국군이 연전연승하고 있다고 해서 넋놓고 있었죠. 근데 밤새 인민군이 서울을 함락시키고 후퇴할 때는 남편을 잡아갔어요. 진작 피난할걸. 조선일보에서 외환 위기는 없다며 설레발 떨었는데 그걸 바보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TV조선에서 황선 신은미가 북한을 지상 낙원이라고 했다는 보도를 보고 폭탄을 던졌어요. TV조선이 거짓 보도를 한 건데. 이런 조선일보가 여전히 신문시장 1위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족벌신문, 수구 기득권 세력의 대변 매체에 집중된 언론 권력을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운동. 이게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 운동입니다. 조합원이 아니신가요? 서둘러 가입해주세요. 조합원이신데 조합비를 아직 못 내고 계신가요? 서둘러 자동납부 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국민.tv 또는 서울 전화 3144-0933, 3144-7737로 하시면 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네,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정승조 아나운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원내대표였죠. 이제 벌써 전인가요?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죠? 예.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오늘 오후 1시 2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대표직 사퇴를 밝혔습니다. 유승민 대표는 국민 여러분께 희망을 주지 못하고 큰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물러나지 않고 계속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요. 법과 원칙 그리고 정의를 지키고 싶었다면서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 1조 1항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다고도 했습니다. 또 용서와 이해를 구한다면서 임기를 채우지 못해서 아쉽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꿈꾸는 보수, 따뜻한 보수, 그리고 정의로운 보수의 길로 가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예, 새누리당이 오전에 의원총회를 4시간 했는데 사퇴 권고 결의안이 채택되지는 않았죠? 그렇습니다. 어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는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긴급 의원총회를 오늘 오전 9시에 열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여기에 더해서 유승민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나오는 결과를 즉각 따르겠다고 밝히기도 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의원총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결의안이 채택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김무성 대표는 의원들 대다수가 지금 이 시점에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의견을 김무성 대표와 조혜진 원내수석부 대표가 곧바로 유승민 원내대표를 만나서 전달했습니다. 네.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던 시간 동안에 유승민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회관에 있던 자신의 사무실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네. 김무성 대표가 이 같은 의원총회 결과를 전달하자 유승민 대표는 즉각 수용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제 세월호 유가족 간의 만남 내용인데 이건 사실 저희가 앞에서 좀 자세히 소개를 해드렸으니까요. 넘어가도록 하고요. 김현웅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네요. 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김현웅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네. 법사위는 보고서에서 수사와 법무행정 전반에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고 도덕적 측면에서도 결정적 흠결을 찾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성완종 리스트 사건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서 모호하고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는 등 검찰의 중립성 확보와 국정 철학 소신 여부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써 김현웅 후보자는 지난달 21일 법무장관 지명 이후에 국회 청문 절차를 마무리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공식 임명 절차만 남았습니다. 네. 오늘 메르스 사망자 2명
늘어난 거 아닌가요? 오늘 한 명인가요? 예. 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133번째 확진자가 오늘 오전 메르스로 인해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환자는 특별한 기저질환은 없었지만은 고령이기 때문에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돼 있었다고 대책본부는 설명을 했습니다. 구급차 운전자였던 133번째 환자는 76번 환자를 이송하다가 바이러스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네. 확진 당시에는 이 사태 최초의 4차 감염자로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현재 치료 중인 메르스 환자 32명 가운데 8명은 기계호흡기 등을 부착한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나오지 않아서 네. 확진자 수는 186명을 유지했고 119명은 완쾌 후에 퇴원했습니다. 네, 뭐 조금 이후에 소식이 전해지긴 했는데 예. 사망자가 8일 만에 2명, 추가 환자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됐고요. 아, 추가가 된 상황이군요. 네, 네. 예. 그래서 오늘 2분이 돌아가신 걸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메르스 사망자 유족들이 병원과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뭐 이런 소식도 있네요. 예. 경제정의실천연합은 메르스 사망자 유족들이 내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각각 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이번 소송의 원고에는 평소에 폐 건강에 문제가 없었지만은 병원에서 메르스에 감염돼서 숨진 사망자의 유족 등이 포함됐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접수하게 될 소장에는 대학병원이 환자 관리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메르스 치사율이 평균 치사율보다 높았다는 점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번에는 그 소장을 개별적으로 내지만 추후 2차, 3차 소송을 이어갈지는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스 소식도 좀 알아보죠. 유로존 정상들이 어제 치프라스 총리가 9일까지 개혁안을 내놓되 12일 열리는 EU 28개국 정상회의에서 구제금융협상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사실상 최후 통첩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EU 지도부가 그리스의 최후 통첩 시한으로 제시한 12일에는 그리스 경제위기 해결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기 시작한 지 5년 만에 처음으로 28개 회원국이 모두 모여서 3차 구제금융이냐 그렉시트로 갈 것이냐 이런 걸 결정할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스의 운명이 이제 결정되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는 건데요. 네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유로존 정상회의 직후의 기자회견에서 그렉시트를 포함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는 날이 며칠 안 남았다면서 네. 특별히 낙관적이지 않고 확신도 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채권단이 요구하는 개혁안은 예산을 절감하면서 그리스 경제를 경쟁력 있게 변화시키는 방안입니다. 네. 이를 위해서는 연금이나 안보 예산 삭감, 부가세 인상 등 개혁 조치를 소화해내야 한다고 블룸버그 통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린 소식이었고 사실은 기대를 했던 뉴스였는데 내년 최저임금 결정 또 파행으로 끝났다는 소식이죠? 예.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11차 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절충 작업을 벌였고요. 하지만 노사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결국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3일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 1차 수정안에 이어서 2, 3차 수정안이 제시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당초 시급 10,000원을 주장하던 근로자위원들은 1차 수정안으로 8,400원에 이어서 2차 수정안 8,200원, 3차 수정안 8,100원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5,580원으로 동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사용자위원들은 1차 수정안 5,610원에 이어서 2차 수정안 5,645원, 3차 수정안으로 5,715원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양측 간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올해보다 6.5%가 오른 5,940원을 최저, 9.7%가 인상된 6,120원을 최고치로 하는 심의 촉진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위원들은 공익위원회는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다면서 오늘 오전 5시 30분쯤 집단 퇴장을 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최저임금안을 의결하는데요. 이후 20일에 노사 이의제의 기간을 거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확정을 하고 고시합니다. 정부의 복지 재정이 좋지 않은데요. 관리 부실까지 심각하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예. 감사원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추진한 복지사업 91개를 점검한 결과 복지재정 누수가 4,46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수입을 가늠할 수 있는 고용산재보험 자료 등을 활용하지 않아서 기초생활급여 314억 원을 잘못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지난해 7월에 도입된 기초연금의 경우에는 5억 원짜리 비상장 주식을 보유한 노인에게 192만 원이 지급되는 등 연금 38억여 원이 부당 지원됐습니다. 감사원은 복지부가 의료급여 대상자 가운데 국가유공자의 재산조사를 소홀히 해서 지난해에만 504억여 원이 무자격자에게 돌아갔다고 밝혔고요. 교육부 역시 국가장학금과 민간자금의 이중지원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서 552억 원이 학생들에게 중복 지급된 상황이고 이 가운데 442억 원은 환수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함께 37개 대학은 2012년부터 이듬해까지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내 장학금을 계획보다 93억여 원 적게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가 많네요. 예. 6월 은행 가계대출이 8.1조 원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게 역대 두 번째 폭증이라고 하죠? 예. 지난달에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은행의 가계대출이 크게 늘면서 역대 두 번째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이 8조 1천억 원 늘어나 8조 5천억 원이 증가했던 지난 4월에 이어서 사상 두 번째로 증가액수가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6조 8천억 원이 늘어나서 석 달 연속으로 6조 원 이상의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또 대출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마이너스 통장 대출도 1조 3천억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가계대출이 늘면서 시중 통화량의 증가율도 계속 상승을 해서 9.3%를 기록한 5월에 이어서 6월에도 9%대 초반의 증가율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땅콩회항 사건 다들 아시죠? 이 사건의 피해 당사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산업재해가 인정받았다는 소식이네요. 예,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서울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는 어제 오후에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박 사무장이 제기한 산재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박 사무장은 올해 3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외상후 신경증, 적응장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는 박 사무장이 제기한 산재 내용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사무장은 지난해 12월 5일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뉴욕발 인천행 항공기 1등석에서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서 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고 자신을 내리게 한 땅콩 회항 사건이 발생한 후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해왔습니다. 네, 케이블 채널을 자주 보시는 분들께서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대부업체 광고, 저축은행 광고가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이 광고를 규제한다고 하네요? 예. 대부업체의 방송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서 저축은행 광고도 제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중앙회와 협의를 거쳐서 대부업체 광고 규제와 비슷한 수준의 자율 규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린이와 청소년이 시청 가능한 평일 오전 7시에서 9시, 오후 1시에서 10시까지는 저축은행 방송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또 쉽게 편하게 같은 문구나 휴대전화와 인터넷 등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대출의 편리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내용도 규제를 받습니다. 이 같은 자율 규제 방안은 공포 후에 한 달 뒤인 대부업법 개정안의 시행 시기에 맞춰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날씨 알아보죠. 네.
내일 오전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 있겠습니다. 이번 비는 소강 상태 보이는 곳 많고요. 지역별로 강우량 차이가 크겠습니다. 내일은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전국 대체로 흐리고요. 강원 영동과 충청 이남 지방에서 비가 오다가 늦은 오후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전국이 18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22도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브리핑 정승조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를 또 국민 TV를 읽는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의 관문, 국민TV 뉴스를 아시나요? 뉴스K 등 국민 TV의 모든 기사, 조간 브리핑 등 국민 라디오의 인기 콘텐츠, 주요 방송의 녹취와 뉴스메이커와의 대담, 주요 원고 대본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한눈에 만나세요. news.국민.tv 모바일 접속은 m.news.국민.tv. 국민TV 조합원인감? 나가지 있게 지역협의회 가입해야 쓰겠어. 국민TV 조합원이요? 지역협의회 가입해야죠. 국민TV 조합원 맞나? 퍼뜩 지역협의회 가입해 안 카나? 국민TV 조합원에 가입하고 조합비를 내고 국민라디오와 국민TV를 시청한다고 조합원으로서의 만족이 전부냐? 결코 아닙니다. 가까운 지역협의회에 가입하셔서 가까이 사는 조합원과 동지애를 나누십시오. 자세한 가입 안내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그 사이에 댓글들 많이 올려주셨어요. 사실 이제 제 진행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는 내용들도 많이 있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런 내용 좋아하는데, 또 삭제를 하셨는지 안 보이기도 하네요. 로즈님,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애써주심 감사한다고 출첵해 주셨고요. 소리엘님, 오늘부로 새누리당 이름이 바뀌었어요. 박수당 새누리. 달콤한 농부님, 높임법에 주의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해주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러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는 게 제가 평소에 좀 고쳐야 될 말투이기도 한데, 방송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 인정하고요. 조심하겠습니다. 귀에 거슬린다고 하셨는데 조심할게요. 그리고 윤성님, 노랑이님, 비오는 진천 읍사무소와 풍경 사진을 올려주셨고요. 이재영님께서는 폭우가 내린 거냐고 또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재영님께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민주주의가 땅에 떨어지는 거는 모르쇠 하고 여왕의 레임덕만 걱정하는구나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는 이게 지금 레임덕을 부추기는 행태일 수 있다고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소님 와주셨고요. 웹에는 이런 짤들이 돌아다니더라고요 하면서 아주 재밌는 사진을 올려주셨습니다. 이게 장성택 예전에 처형 사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사진에 얼굴들을 새로 합성을 해서 올려준 내용이에요. 린민의 대역적 류승민 동무가 민족적 처단을 당하고 있다라는 댓글과 함께 그림을 올려주셨고, 대당구님, 또 오동팔님,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대당구님 질문해 주셨고, 또 오동팔님, 박근혜의 유승민 숙청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박수로 결의, 지금 이곳이 북한입니까? 공화국의 최고 존엄을 모욕한 대가입니까? 라고 날카롭게 질문을 해주셨고요. 희응님, 민주공화국? 참 정권 초기엔 그렇게 민주주의를 조롱하고 그 조롱에 입 다물고 있더니 자신들 발목을 잡을 줄이야 점점점 해주셨습니다. 블루벨벳님, 헐, 흡사 유승민 사태의 변을 보고 있으면 탄압받는 야당 의원 같다. 툭하면 헌법 무시하는 자들이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또 내가 부끄러워님, 한나라의 대통령이 저렇게 삐쳐서 노골적으로 미운 털 박힌 의원은 쳐다도 안 보고 저런 행동 세계 최초가 아닐까요? 민주주의 역사상은 사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왕정에는 이런 시절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년간을 통치를 하셨으니까, 이게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재임 기간이랑 비슷하거든요. 거의 왕 수준의
집권을 하셨기 때문에 그 시절까지는 뭐 이런 일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냥 막연한 추측입니다. 어쨌든 내가 부끄러운 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고요. 아무리 이 나라에 나이값 못하는 어르신들이 많다지만 이렇게 하면서 이 대통령의 어떤 이런 행태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클로렐라님, 정승주 아나운서님 정말 잘생겼나요? 강민쌤이 하도 칭찬을 하셔서 이 기자님 보시기는 어떠신가요? 완전 꽃미남이십니다. 완전 꽃미남. 목소리만 좋은 게 아니라요. 네. 그리고 되게 몸도 이렇게 스키니 하세요. 이게 지금 시사 프로그램에 맞지 않는 이야기 같긴 한데, 네. 질문을 주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외에도 좀 소개해드릴 만한 기사들이 있어서요.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뭐 좀 지난 내용이지만 오늘 오전에 이제 대부분 그 신문의 톱이 이제 긴급 의총,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 이거였어요. 뭐 대부분 이제 그 결론은 예상을 하고 있었다고 보실 수 있겠죠. 국민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국일보가 이제 톱으로 다뤘고요. 이제 비박 측에서 뭐 결론을 정해놓은 의총은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뭐랄까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만, 아까 이제 양정대 기자께서 설명을 하셨듯이 이제 이 흐름 자체가 이미 이제 완연하게 꺾여 있는 상태였고, 이제 어제 또 양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 피로도, 여당 지지층 내의 피로도 때문에 대통령을 바꿀 수는 없어요. 대통령은 임기가 이제 2년 반 이상이 남아있는 상태고, 이렇게 되면 이제 물러날 수 있는 주체는 원내대표일 수밖에 없으니까, 아까 뭐 새누리당 의원들이 뭐 유 원내대표의 답답함, 뭐 억울함은 이해하지만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는 식의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다고 지금 기사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살아있는 권력 이야기도 아까 나왔었고, 그게 이제 뭐 총선 공천 문제도 있겠고, 또 지역구 예산 문제까지 아까 이제 양정대 기자가 이제 소개를 해줬는데, 이 뭐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뭐 아까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대통령이 컨트롤할 수 있는 권력이 뭐 수사기관부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살아있는 권력하고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는 게 이 비박 측에서도 이제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는 뭐 이거는 사실은 뭐 제가 이런 표현을 하기는 좀 뭐하지만, 비박 측에서 봤을 때 유승민 원내대표가 그렇게 꼭 지켜야 될 카드였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 저는 드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많이 했다라는 이제 공감대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유승민 원내대표는 뭐 이제 이회창 전 총재를 통해서 뭐 정치권에 입문을 했습니다만, 어차피 이제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역할을 시작을 했고, 그 이후로 지난 총선 말고 지지난 총선에서도 역할을 했었고, 누가 봐도 원박이고 이제 친박, 원조 친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비박에서 사실 그 쉴드를 쳐주는 것도 아마 한계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비박 자체에 구심점이 없다는 것 계속 언급이 되는 부분이죠. 이제 이게 결국 파동이 그러면 마무리가 될 것이냐,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결국 이제 여당이 박풍에 항복한 거죠. 메르스 때도 없었던 긴급 최고위가 2번이나 있었고, 이제 뭐 총 공세가 벌어졌습니다. 예, 한겨레신문이 재밌는 기사를 냈어요. 사면에서요. 새누리 비박이 두 손 든 이유라는 기사를 냈는데, 이거 제가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6.25 발언을 통해서 국회법 및 유승민 거부 지시를 이제 내렸죠. 이제 이게 오늘 결국 뭐 완수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됐죠. 사실 25일 의원총회에서 국회법은 박 대통령의 뜻대로 이제 폐기하는 대신 새누리당 의원들이 유승민은 지키겠다, 재신임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렸는데, 박 대통령이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 측근들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죠. 윤상현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이제 유승민 찍어내기를 계속 시도를 했고 유승민과 같이 갈 수는 없다라는 태도를 굽히지 않았죠. 결국 당이 2주 만에 백기를 든 겁니다. 이 수도권의 비박계인 이재호, 정두원, 김용태 의원이 7일 유원내 대표의 사태에 반대하면서 김무성 대표 등 당 지도부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만 대세를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고요. 이 김 대표를 비롯해서 새누리당 다수인 비박계 스스로가 이번 사태를 비정상이다. 이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상식적이지 않고 굉장히 민주사회에서 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었던 그런 현상인데 이런 비정상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 청와대 앞에서 이 버틸 수 없었던 여당의 현실이 이번에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지요. 이거를 이제 한겨레 신문은 강자에 순응하고 이해득실에 밝은 새누리당의 풍토가 그대로 배어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보시면 5가지 이유를 들었는데요. 의원들은 첫째 이유로 여전히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층이라는 강고한 기반을 갖고 있는 박근혜의 힘이라는 현실론을 꼽는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투표로 선거를 통해서 심판해달라고 자기 당 원내대표를 심판해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 현실 정치에서의 힘을 이야기하는 거죠. 뭐 예전 같지는 않을 겁니다만 박 대통령이 여전히 30%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어서 박 대통령과 맞서는 게 선거에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정서가 강했다고 하고요. 실제로 그 새누리당 의원들의 어떤 그 지역구 기반 대부분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TK, PK 쪽에서의 그 박 대통령 지지율은 뭐 수도권이나 뭐 영남, 호남, 맞죠? 호남, 뭐 충청 이런 곳보다 훨씬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지역구에서 표를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박 대통령과 맞서는 게 선거에 악영향을 끼친다. 이런 정서가 강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유원내 대표의 사태에 반대했던 한 재선 의원은요. 내년 4월 총선을 치러야 하는 입장에서 정부의 국정운영 성과가 필수적이고 그러다면 당청이 충돌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양보할 가능성은 없으니 이거 제가 계속 말씀드린 내용이죠. 유원내 대표가 이쯤에서 물러나줘야 한다.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니까. 네, 이거를요. 사실은 뭐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들이 8살이에요. 그리고 저희 딸이 6살입니다. 어떤 사안을 놓고 둘이 갈등을 할 때가 있어요. 저희 아들은 그래도 8살이라서 이야기가 조금 통합니다. 네, 저희 딸은 6살이라서 아직 잘 얘기가 안 통해요. 갈등을 빚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저희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더 맞고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데 저희 아들한테 이야기하자. 네가 양보해라 오빠니까.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조금 뭐랄까 지금 청와대 측에서 합리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이 여당 의원들마저도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대통령이 양보할 가능성이 없으니 라는 말에 이제 내용이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박 대통령은 어차피 설득이 안 된다는 일종의 체념이라고 썼고요. 이런 정서는 박 대통령 지지세가 강한 영남, 충청권 의원들 사이에서 더 강하다. 충청도 강하죠. 충청권의 한 의원은 내년 총선도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내세워서 치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아까 양정대 기자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예산 배정과 사정은 제가 말씀드렸죠. 살아있는 권력이 지닌 실질적인 위협입니다. 아직 이제 임기가 절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초선 의원은요. 지역구에서 살아남으려면 정부 예산을 따내야 하는데 대통령 눈밖에 나서 좋을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주변 의원들이나 그 친인척이 검찰에 불려가는 걸 보면 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친박계 의원들은요. 비박계 의원들에게 대통령과 다른 길을 가겠다는 거냐 이렇게 압박을 했다고 해요. 이 말이 그 말이죠. 게다가 박 대통령의 임기는 아직 절반도 지나지 않았고요. 세 번째, 김무성 대표가 청와대와 친박계의 손을 들어준 것도 비박계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한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수도권 한 의원은요. 김 대표가 유원내 대표 사퇴 쪽으로 움직이는데 의원들이 다른 방법이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김 대표가 공천권을 포기하고 오픈 프라이머리 완전 국민 참여 경선제죠. 이걸로 이제 내년 총선을
내년 총선 공천을 하겠다 선언하긴 했습니다만 의원들은 김 대표가 어떤 식으로든지 공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네, 이 대표가 돌아섰는데 더 이상 청와대에 맞서는 것 아무런 성과가 없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 강해진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유승민 사태 결사 반대로 외치던 비박계 의원들은 김 대표가 공개적으로 사퇴 불가론을 펴기 시작한 지난달 28일 이후부터 눈에 띄게 태도가 누그러졌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요. 여권 안에 강력한 차기 대권 주자가 없는 것도 한 원인이다. 이 대목에서 사실은 저는 이제 왜 김무성 대표가 본인의 입지를 한번 세울 수 있는 찬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아직 사실 대선이 2년 정도 남았으니까요. 2년 반 정도 남았으니까 뭐 모험을 걸기는 조금 무리한 감이 없지 않았겠으나, 네. 이 강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설 수 있는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놓쳤다는 생각은 들고요. 어쨌든 여권 내에 지금 강력한 차기 대권 주자가 없는 것도 원인이라는 거죠. 새누리당 안팎에서는 만약 김 대표나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박근혜 의원처럼 탄탄한 국민적 지지나 미래 권력으로 인정받았다면 이번 사태도 전혀 다르게 전개됐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맞는 이야기죠. 현재의 구도로서는 당 전체가 박 대통령의 위력에 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분석이죠. 마지막으로 16대에서 18대 국회 때의 미래연대 또 수요 모임 민본 21 그렇죠. 이런 당내에서 개혁적 목소리를 내는 의원 그룹, 이른바 이제 소장파라고 할 수 있죠. 19대 들어서 급격히 위축된 것도 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당내 개혁파였던 남경필, 원희룡 전 의원이 이제 지방선거에서 차출되면서 당 밖으로 물러갔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정치권 관계자가요, 지금 당에는 2012년 박 대통령 공천을 받은 박근혜 키즈가 대부분이다. 당내에 단단한 개혁 의원 5명만 있었어도 당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끌려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한 중진 의원은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소장파의 씨가 말라버렸다. 당이 망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새누리 비박이 두 손을 든 이유, 한겨레 신문 3면에 나와 있는 기사였고요. 사설들을 보시면 주요 신문에서 박 대통령이 유승민을 사퇴시키고 웃을 수 없는 이유, 이건 이제 동아일보 사설이었습니다. 경향신문은 자신이 뽑은 대표를 이유 없이 몰아내려는 새누리고요. 주요 신문들이 어쨌든 유승민 정국을 빨리 끝내고 조속히 당정청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지적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은 5시 48분 27초 지나고 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u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네, 그 사이 댓글들이 또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 클로렐라님께서 이제 그 궁금해하셨던 정승조 아나운서의 사진을 청실홍실님께서 올려주셨어요. 꽃미남이신 정승조 PD님 이렇게 해서 올려주셨고요.
97님께서 박근혜의 말대로 국민이 표로 심판해줘야 할 텐데요. 새누리당. 좋고, 행복한 둥이맘님, 우리도 박근혜의 실정을 물어 박수로 사퇴 권고시켜야죠. 유승민도 박수로 사퇴시키는데 가능할까요? 시드니 안님, 시드니에 계신가 봐요. 7푼1을 상자에 앉혀놓고 충성 경쟁하는 위대한 새누리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7푼이라고 거듭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희영님, 우리끼리 7푼이라고 하면 뭐 하냐고요. 봉건제의 노예 정신에 푹 빠진 노인네들이 꽉 잡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 7푼이는 뭐 저희 쪽에서 시작한 말은 아니었죠. 김무성 이 대표의 정치적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YS가 한 말이었기 때문에 저작권은 그쪽에 있다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나시민 님이 아주 재미있는 내용을 짚어주셨어요. 어쨌든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빅엿을 먹여버렸다고 하시면서 결국 헌법 1조 1항을 못 지키고 물러난다는 뜻이다 라면서 이제 사진까지 같이 올려주셨는데, 이 정말로 정확한 지적이세요. 그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하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1조 1항을 지키고 싶었다라는 내용은 내가 지키려고 하고 지키고 싶었는데 누군가가 이것과 반대되는 내용을 나한테 강요했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지금 물러나는 과정이다라는 거를 밝힌 내용이에요. 여당의 원내대표고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당대표 시절 비서실장이었던 분이 이렇게 이제 짚어줬다는 내용은 지금 당장은 청와대가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더 큰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 내용들은 두고두고 회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저는 굉장히 별로 사실은 개인적으로 제 감정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국회 출입하던 시절에 한나라당 대변인이 전용욱 전 의원, 당시 의원이었어요. 이 전용욱 의원이 그 박근혜 당시 당대표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비 오면 막 뒤에서 막 비 못 맞게 막아주고, 뭐 저희 청와대 제가 출입할 때만 해도 또 이제 그 영수회담이라고 하죠, 우리가 여야 영수회담. 그래서 대통령하고 이제 박근혜 당시 대표하고 이렇게 만나서 뭐 이렇게 회담을 한 경우에 이제 그 청와대에서 그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었는데, 이분이 얼마나 말을 좀 세게 하고 포인트가 강한지, 그 당시 이제 청와대 대변인이 김만수 현 부천시장이었는데요. 이 김만수 대변인이 이 대통령 발언을 소개하고, 그다음에 이 전용욱 의원이 박근혜 대표의 발언을 소개하는 식으로 있게 됐었는데, 말이 얼마나 센지 그 뉘앙스만 들으면 그 박근혜 대표가 훨씬 더 이야기를 세게 잘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텍스트를 쭉 풀어보고 나면 아닌데, 노 대통령이 훨씬 더 이렇게 이야기를 잘 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그 강한 분이었는데, 이분도 결국은 나중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갈라지면서 굉장히 좀 뭐랄까요, 참담한 평가를 내리고 나왔었죠. 이 측근들이 이렇게 좋지 않게 헤어지는 것도 사실은 이 정권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좋지 않은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이 당해봐야 안다니까 무지한 국민들은 언제 깨달으려나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고요. 또 이제 부탁님께서 글을 하나 올려주셨는데, 제가 이거 뭐 소개해달라고 하셨으니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박기춘 의원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이거 엄청 심각하다고 하는데, 박기춘 의원이 이제 아파트 분양 대행업체와 유착 의혹을 받고 있어요. 검찰이 지금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수천만 원대의 명품 시계 여러 점과 또 억대 현금을 받은 단서를 잡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사부가 이제 분양 대행업체인 아이사 김모 대표가 아파트 물량 확보에 도움을 받기 위해 박 의원에게 명품 시계 여러 점과 현금 등 억대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여러 관계자로부터 확보했다고 하고요. 검찰은 2008년에 설립된 이 업체의 대형 건설 업체를 상대로 한 매출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수십 배 성장하는 과정에서 국회 건설 관련 상임위원회, 굉장히 오래
있으셨어요. 박 의원의 도움이 있었다라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박 의원 측 관계자는요, 박 의원이 지역 후배인 김 대표와 오랜 기간 친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둘 사이에 부적절한 금품 거래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소개해드렸고요. 부탁님, 아들 결혼식 평일 2,000명 참석. 이거 또 관련된 내용을 올려주셨고요. 소풍 왔어요님, 박근혜도 문제지만 콘크리트 지지율이라는 30%가 모지라는 국민들이 더 그 문제가 크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쯔쯔님 계속 올려주셨고요. 네.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는데요. 조금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가 나가면서 그러면 이제 김무성 대표는 어떻게 되느냐, 동반 사태의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공개적으로 사퇴 종용에 나서면서 김 대표가 유 원내대표의 사퇴 종용에 나서면서 순망치한 관계인 김 대표의 동반 퇴진 요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재호 의원은 지금 물러나야 될 사람은 최고의 의원들이다. 이것도 사실은 좀 지켜봐야 될 지점이기는 해요. 어떻게 새누리당이 그 다음 행보를 이어갈지. 사실은 그러면 후임은 누구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차기 원내대표 적임자는 누구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일단 당내에서는, 새누리당 내에서는 합의 추대 분위기가 다소 우세하다고 하고요. 2주간 친박 비박 갈라서서 대립한 만큼 적임자를 찾아서 의원들이 합의를 통해서 추대해야 한다. 그게 모양새가 좋다라는 논리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여당 또 야당 모두 다 잘 좀 정리들을 하시고 또 국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세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어제 잘했다고 공동 아줌마님께서 칭찬을 해주셨는데 또 오늘 많은 지적을 받아서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강윤 선생님 빨리 쾌차하시고 조속히 복귀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